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현대사회 변동과 대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비교해 보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자, 농업사회는 1차 산업 중심입니다. 1차 산업은 자연에서 뭔가 직접 채취하는 농업이나 어업 같은 걸 말하는 것이고요. 자, 산업사회는 2차 산업이죠. 그거를 이제 가공하는 제조업, 건설업 같은 게 이제 2차 산업이고 3차 산업은 정보사회에서 이제 산업의 중심인데 서비스업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물질적인 형태가 있는 게 아닌.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일종의 3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농업사회 부가가치의 원천은 노동과 토지고요. 산업사회는 노동과 자본, 정보사회는 정보와 지식이다. 별로 어려운 내용 없어요. 그냥 딱 보면 다 이해됩니다. 자, 농업사회에서는 주로 이제 간의 수공업 형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품종이 적고요. 이제 양도 적게 생산했는데 산업사회 되면서 이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하나의 품종을 막 엄청나게 찍어내요. 그래서 품종은 적지만 굉장히 많이 생산해내는 대량 생산입니다. 근데 이제 정보사회로 들어오면 사람들 욕구도 다양해지고 경쟁도 치열해지기 때문에 품종이 굉장히 늘어나고 늘어난 품종, 그래서 그 하나의 품종의 양은 옛날처럼 많이 생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농업사회에서의 사회조직은 친밀함 중심으로 1차적 관계 중심이고요. 산업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관료제, 수직적 인간관계가 이제 중심이 되고 정보사회에서는 탈관료제가 도입돼서 수평적 인간관계가 이제 많이 생기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정보사회 문제점 나와 있습니다. 자, 인간소외.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우리 사람도 만나고 또 이제 업무를 중심으로 한 이런 단발적 관계가 많아지다 보니까 피상적 인간관계가 많아져서 어떤 이 친밀한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어떤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인간소외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정보에 대한 접근 소유 활용에 있어서 경제력과 권력, 세대 간의 불평등하게 나눠지는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제 컴퓨터 기술을 악용해서 범죄가 증가하고 익명성을 이용한 욕설, 사이버 폭력 이런 게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 자, 그리고 정보 유출과 잘못된 사용으로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 문제 같은 것들이 정보사회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막 외울 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세계화, 정보화 이런 파트도 있는데 여기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막 심혈을 기울여서 외우는 그런 파트는 아닙니다. 자, 세계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개인의 생활 영역이 국가의 영역을 넘는 현상을 세계화라고 합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정보통신 기술이 고도화돼서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요. 문화 전파가 빈번해지고 창의적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고 생산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장 확대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이 있지만 부정적 영향을 보면 개인, 기업,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요. 문화의 획일화, 강대국들 중심으로 문화가 획일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강대국,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거대 자본 등의 영향이 커지면서 개별 국가가 스스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 이런 것들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화를 한번 보면은요. 정보화 지식이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정보사회로 사회가 이행하는 게 정보화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사물 인터넷 이런 것 발달하고 인공지능 여러분 한창 요새 유행하는 AI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된다. 자, 문제점 보면 정보 과잉, 정보 오류 문제, 타인과의 직접적 접촉 감소로 인간 소외,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 격차, 불평등, 디지털 약자 뭐 이런 것들. 더 설명할 거 없죠? 다 바로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해결 방안을 보면 정보 선별 능력 함양하고 권리의식을 함양하고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활성화,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별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가볍게 역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 인구 통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출산은 이제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 이게 줄어드는 하락하는 현상을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배경을 보면 첫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요. 독신 늘어나고 자녀 양육비, 교육비가 늘어나고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자, 문제점 보면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그럼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15세에서 64세 인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소로 국민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사회 유지 및 인구 부양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해결 방안 보시면 사회적 지원을 출산과 육아 이런 거 늘려주고요. 자녀 양육비,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출산과 육아에 대한 친화적인 사회적 풍토, 일, 가정, 양립 정책 이런 것들을
해결 방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역시 뭐 그냥 가볍게 그냥 그렇구나 보시면 됩니다. 자, 고령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 65세 이상 인구가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출산율 저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노년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문제점 보면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노년 부양비는 이제 곧 보겠지만 이 15세,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년 부양비가 늘어나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노인 빈곤, 복지 재정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요.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독거노인 증가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 보시면 노인 복지 지원하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무를 개발하고 노인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개인적 차원의 노후 대비하고 연금 제도 등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경제활동 인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생산 가능 인구 15세, 64세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하여 노동 능력과 노동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인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련돼서 인구 부양비라는 개념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인구 부양비. 그리고 여기 고령화 단계도 나와 있는데, 자, 고령화 단계는, 자,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인 사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령화. 늙어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에이징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령사회, 자 이미 늙었다. 에이지드 소사이어티예요.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고, 자 그리고 초고령 사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고령이 심각한 그런 사회다. 그래서 노년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고령화가 심각한 단계다. 우리나라도. 자, 인구 부양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 부양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부양비가 여러분, 코스트, 비용의 개념이 아니에요. 비용의 개념이 아니라, 부양인구 대비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부양인구 대비 비율. 레이트야, 레이트. 코스트가 아니라 레이트다. 이 부양비는 다시 얘기하면, 자, 부양인구 대비 비율이에요. 부양인구 대비 비율. 그럼 부양인구는 뭐냐? 자, 부양인구는 15세에서 64세. 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인구를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자, 유소년 인구예요, 유소년. 유소년 인구는 자, 0세에서 14세. 그리고 부양 인구. 자, 부양 인구는 이제 실제로 유소년과 노년을 부양한다는 뜻은 아니고 유소년과 노년을 부양할 수 있는 인구다 이런 거예요.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어서 유소년과 노년을 부양할 수 있는 인구다. 일단 부양 인구는 15세에서 64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노년 인구는 이제 65세 이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인구 부양비를 얘기할 때는 이 부양비는 부양인구 대비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 유소년 부양비는, 자, 부양인구 대비 유소년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이죠. 그럼 노년 부양비는 부양인구 대비 노년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15세, 64세, 부양인구분의 65세 이상 노년인구 곱하기 100이다. 요거 두 개를 더해준 게 총 부양비예요. 그래서 부양인구분의 자, 유소년하고 노년 더해준 거 곱하기 100한 게 총 부양비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요것도 이제 표 문제로 나오는데 뭐 유무노총을 잘 구해주면 되거든요. 유소년, 부양, 노년, 그리고 총인구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각각의 비율 구해주는 그런 문제인데 관련해서 이제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좀 몇 가지 개념만 보면 야 예를 들면 총 부양비가 100이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총 부양비가 100이면 자, 부양인구는 전체 얼마인가? 자, 부양인구는 전체 몇 %인가?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총 부양비가 100이면 부양인구는 전체의 몇 %일까? 자, 총 부양비 어떻게 구하죠? 자, 부양인구분의 유소년하고 노년 곱하기 100 한 게 총 부양비입니다. 자, 요게 100이래요. 요게 100. 이걸 100이라고 둔다면 요 100 넘어가서 100분의 100입니다. 즉 1이죠. 1분의 1. 즉 부양인구하고 유소년 노년하고 합친 게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총인구 전체 인구는 저 유소년하고 노년하고 부양인구 다 합친 거죠. 그죠? 근데 이 부양인구랑 유소년 노년 합친 게 뭐하다고? 이게 같다는 거야. 이렇게 둘이가. 여기 둘이가 같대요. 그러면은 결국 뭐야? 부양인구가 총인구의 절반이고 유소년 노년 합친 게 총인구의 절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되나요? 다시 부양인구 총 부양비가 100이라는 것은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노년 곱하기 100 한 게 100이다. 100 넘어가면 1분의 1이라서 부양인구랑 유소년 노년 합친 거랑 똑같다 이거야. 전체 인구는 유소년 노년 부양인구 더한 건데 유소년 노년 합친 거랑 부양인구랑 똑같다는 얘기는
유소년, 노년 합친 게 전체의 50%라는 거고 부양인구가 전체의 50%라는 얘기죠. 그래서 총부양비가 주어지면 방금 한 것처럼 부양인구가 전체 중에서 몇 %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하여튼 요거의 답은 몇 %입니까, 여러분? 50%.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양비 계산하는 거 이것도 복잡한 표 문제인데 여러분의 연습이 아주 많이 필요한 파트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도 뭐 외울 건 없어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다문화화. 자,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민족이나 인종 등으로 구성된 사회로 변화해 가는 게 다문화화입니다. 자, 긍정적 영향 보면 문화의 다양성 증가로 문화 창조 능력이 향상되고 문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요. 자,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는데 외국인,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자, 부정적 영향 보시면은요, 이질적인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외부 문화 유입으로 인해서 전통문화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고 이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 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냥 가볍게 우리 상식선상에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문화 정책으로 용광로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멜팅 팟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문화들이 이 용광로 속에서 녹아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다양한 문화가 하나의 주류 문화에 녹아들어서 동화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고요. 샐러드 볼 정책은 샐러드 볼, 바울이요, 바울, 그릇이야. 샐러드 그릇 안에서 다양한 재료들이 조화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샐러드를 구성하듯이 다양한 문화가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요번 파트에서 본 거는 아까 고령화 관련해서 이제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 총인구 요거 구하는 거. 요거 이제 킬러 문제로 20번으로 출제되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여러분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가볍게 그냥 내용만 쓱 익혀두고 막 골머리 이렇게 쓰면서 암기하는 그런 파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신 방금 봤던 인구비 구하는 거, 인구 부양비 구하는 건 철저하게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